안녕하세요. 소단고 학생 여러분, 박현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는 32쪽에서 35쪽. 자,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던 종교와 사상, 특히 통일신라와 발해의 여러 가지 불교 그리고 또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0분 동안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멈추고 10분 타이머 한 다음에 책 보면서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유학교육이 통일신라에서도 여전히 강화되어 갔어요. 특히 우리가 많이 배운 부분인데 유학교육을 위해서 신문항 시기에 학교를 하나 설치했죠. 어떤 학교를 설치했나요? 네, 우리 다 배웠으니까 맞습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해서 이제 유교 경전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료들을 양성해 나가고 그 관료들이 바로 왕의 지지 기반들이었죠. 자, 재밌는 것은 통일신라 시기 때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에 이 유교 원성왕 시기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관리를 3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제도를 시행했어요. 그 제도의 이름이 바로 독서 3품과. 자, 독서 능력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한다.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서 이제 유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리를 뽑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그만큼 유학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독서 3품과가 원성왕 시기에 시행됐다가 이제 곧 얼마 안 가 원성왕 스스로 이것을 폐지시켜요. 이거 독서 3품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자, 귀족 중에 최고층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골품제의 상층 귀족 바로 맞습니다. 진골 귀족이죠. 진골 귀족들은 이 유학적 소양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진골 귀족이면 자식도 진골 귀족이기 때문에 이제 높은 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독서 성품과가 있다면은 오히려 유학적 소양이 들키고 그것 독서 상품값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관리의 등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결국 원성한 시기 시행됐다가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독서 상품가는 그 시기에 원성한 시기에 또 폐지가 돼요. 아쉽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진골 귀족들 중심의 골품제 속에서 어떠한 귀족들이 또 불만을 많이 갖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진골 귀족 바로 아래에 있는 육두품 귀족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은 육두품이었던 것 같아요. 진골 귀족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진골 귀족이면은 나도 높은 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지 않았죠. 한편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내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어야만 했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강수, 설총, 최치원. 자, 강수는 삼국통일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유학자로서 이제 외교 문서를 잘 만들었대요. 어릴 때 일화가 유명한데 아버지가 불교를 배우겠느냐, 유학을 배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강수가 불교는 세상 밖의 이야기, 즉 이제 뭐 죽어서 이야기나 아니면 현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면은 유학은 세속에서 익혀야 할 현재의 학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학을 배우겠다고 하는 당찬 포부를 밝혔어요. 자, 우리 당나라에 외교 문서를 보냈을 때 당나라 황제도 감탄할 정도로 이 명문장을 썼다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강수 원래 이름은 우두였는데 능력에 감탄한 무열왕 김춘추가 광수란 이름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유명한 유학자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 설총.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따가 배울 원효대사님의 아들이에요. 네, 원효대사님. 자, 그럼 도대체 설총은 왜 유명하냐? 자, 우리나라 글이 있죠? 그 글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훈민정음 한글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글인데 이 훈민정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글자를 이용했겠죠. 그게 바로 한자를 이용했어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 두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전까지 있던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 자, 떴다 비행기. 여기 보면은 날 비자. 여기서는 뜻을 쓴 거죠. 뜻을 차용했고 다는 마늘다인데 뜻 없이 그냥 마늘 떴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음을 빌리기 위해서 마늘 다자를 쓴 거죠. 그리고 나라라 이것도 날다의 날비의 뜻은 차용하되 펼칠라는 의미 없이 나라. 자, 이렇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두.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설총이었어요. 그리고 화한계라고 하는 유교적 정치에 관한 설화를 저술해서 신문왕에게 제출했다는 말도 유명해요. 여기 보면은 모란꽃이라고 하는 꽃에 왕이 있었대요. 근데 모란꽃이 화려한 장미꽃만 이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할미꽃이 좋은 지식들을 전해주면서 바른 말을 많이 하자 모란꽃 왕이 이 할미꽃을 멀리하고 장미꽃만 중시 여겼다. 그 결과 나중에 모란꽃 왕이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화왕계인데 즉 겉모습만 아름답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보다는 삶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야 된다. 자, 유교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유교적 도덕 정치를 해 나가라. 이제 겉만 화려한 진골 귀족보다는 유교적 소양이 뛰어난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적극 동용해 봐라. 그걸 바탕으로 유교적 도덕 정치 해봐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설화가 화한계예요. 그거를 이제 신문왕에게 제안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자, 우리 그리고 최치원.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골품제의 한계 때문에 뜻을 널리 펼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으로 넘어갔어요. 당에 넘어가서 당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 시험에서 과거 급제를 해요. 그 과거 시험을 빈공과라고 불렀어요. 빈공과. 자, 거기서 과거 급제를 했던 최치원. 자, 당나라에서 황소라고 하는 농민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해지는 얘기에는 황소한테 토황소 격퇴문이라고 하는 너를 이제 곧 격퇴할 거니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문장을 지었대요. 그걸 보고 황소가 놀라 자빠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최치원이 신라 말기에 결국은 신라로 돌아와서 진성 여왕에게 국가를 다스리는 시무 10조 국가 개혁안을 제시했어요. 진성 여왕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읽지 않고 씹었어요. 일십했어요. 여기에 상처를 받았던 최치원이 속세를 멀리하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최치원과 같이 능력이 있던 유학자들, 육두품이라고 하는 이유로 등용하지 않았던 신라 말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육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골품제의 제약으로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고 때로는 이 육두품 이 사람 세 분 말고 때로는 다른 육두품들 중에서는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신라에 반대하는 호족들에게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연결하는 육두품 지식인들도 많았다는 거죠. 자, 발해에서도 유학 교육이 활발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정리했던 거예요. 유학 교육 기관으로서 주, 자, 감을 두고 유학 교육을 시행했죠. 그리고 육부에 충인, 이니시, 예신이라고 하는 유교 동목을 썼고, 그리고 또 당나라로 간 발해 유학생들 역시 빈곤가에 급제해서 통일신라의 유학생들과 경쟁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1등을 통일신라, 발해, 통일신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서로 치열하게 우리 유학적 소양들을 뽐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33쪽 통일신라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 문화의 융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자, 즉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 그 공이 있는 대표적인 스님 두 분이 계시니 통일신라의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우리 원효 스님에 대한 일화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 신라의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순간 원효는 고구려길을 통해서 당나라로 가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사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같이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하룻밤은 동굴에서 자게 됐어요. 그 원효 스님이 일화 유명하잖아요. 자, 목이 너무 말라서 주변에 물이 없나 살펴봤더니만 바가지가 있길래 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달콤해서 와, 꿀맛이구만 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바가지가 무엇이었나요? 자, 바로 요 해골바가지였죠. 그때 원효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대요. 자,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구나. 즉, 내가 어젯밤에 먹었던 이 해골물이 모르고 먹었으니까 꿀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다음날에 해골바가지라는 걸 아는 순간 구역질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 결국 불법은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리는 하나의 사람 마음에서 나오니 그것을 우리는 일심 사상이라고 해요. 자, 우리 원효 스님은 진리가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불교 종파들 간의 논쟁을 대립을 해소시키려고 했어요. 우리 이것을 쟁론을 조화 있게 해소시키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A, B, C, D 스님들이 다 싸우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지 부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는 부처님의 마음 하나인데 그걸 해석하는 다른 스님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원효 스님은 최초의 파괴승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뭐 막걸리도 좀 드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하면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야, 이것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이 어렵게 공부할 것 없이 귀족들처럼 어렵게 공부할 것 없이 이것만 외우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우리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불. 자, 나무아미타불만 외우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불교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이것을 나무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던 사람이 의상 선생님. 자, 원효 선생님. 자, 또 한 분은 천재 불교 스님 바로 의상 선생님. 자, 이분은 원효 스님과 함께 중국에 가려고 하다가 원효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신라에 남아 있었다면은 의상 선생님은 당나라로 갔어요. 자, 당나라에 가서 당시 유명했었던 당나라의 화엄 사상을 수용해 왔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화엄종을 개창하게 된 거죠. 화엄. 자,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즉다 다즉일. 즉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우린 모두 조화로운 사람들이니 싸우지 말자라는 게 의상 선생님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걸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교리를 책으로도 남기고 화엄종을 개창했죠. 자, 부석사 영주시에 있는 유명한 절인데 여기에 의상 선생님이 왕명으로 만들고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여기 그리고 또 관세음 보살. 자, 나무아미 타불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관세음 보살. 자, 관세음 보살은 현세를 중시하는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옆에 이제 언제든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보살. 이 보살들은 부처가 안 된 이유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현세를 주관하는 이, 즉 관세음 보살을 믿으면 현세의 고난을 구제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게 여기서 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을 통해서 극락왕생하고 관세음 보살 통해서 현세 고난 벗어나자 했던 거죠. 자, 관음신앙 관세음 보살 믿으면 현세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음신앙도 의상 선생님이 전파했어요. 근데 이 원효스님과 의상 선생님 요 살던 시기를 한번 볼게요. 거의 동년대에 살았던 분들인데 이게 시점이 언제쯤 돼요? 이 두 분이 살았던 시기에 삼국은 어마어마한 대변화를 겪었어요. 바로 신라의 삼국통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통일 시기 때 통일은 됐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이제 뭐 서로 다른 반감을 갖고 있을 텐데 이 원효스님과 의상 선생님의 핵심은 바로 요 화예요. 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자. 고구려 백제 신라인이라고 싸우지 말고 우리 사만일통, 사만의 하나의 존재, 한민족으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자라고 설파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우리 또 신앙 공동체의 향도가 발전해 있었어요. 향도는 신분이나 계층 제약 없이 노동도 하고 불교를 믿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찰 건물 제작에 노동력 제공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했던 자, 우리 백성들의 불교를 믿는 공동체 향도도 곳곳에서 조직되어 갔다. 우리가 익혀볼 수 있겠죠. 자, 불교 문화가 대표적으로 융성해 있는데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 대표적인 우리 유물 유적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의 기다란 불교 경전이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바로 불국사 여기 불국사예요. 자, 불국사에 탑이 두 개가 있죠. 지금 보이는 탑은 다부탑.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탑은 석가탑. 그 석가탑에서 옛날에 도굴꾼들이 불국사를 들어가가지고 이 석가탑을 밤에 몰래 가져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다 해체해놨어요.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굴꾼들을 막으려고 이제 뭐 곡괭이 들고 갔더니만 도굴꾼 도망갔겠죠. 그 과정에서 이 3층 석탑 안에 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어마어마한 발견이죠. 자, 석가탑 다부탑도 대단하지만 여기에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과 같은 우리 고대인들의 목판 인쇄술까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고 2번 요거는 석굴암이죠. 석굴암 본존불. 우리 석굴암 볼까요?
석굴, 인공 석굴이에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둔항, 룽먼 이런 자연으로 된 암석들을 파서 석굴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게 돌이 좀 세요. 강해.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다가 인공 석굴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자 둥그렇게 주실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는 길이 수학적인 비례와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거 항마촉지인 즉 마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 부처님의 손동작 하고 있는 게 유명하죠. 자 발해에서도 불교가 발전했어요. 높이 6m 넘는 석등도 있었고 그리고 왕은 전륜성 왕이라고 해서 불교의 이상적인 군주를 우리 전륜성 왕이라고 불렀어요. 옛날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스스로를 전륜성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치도 잘하고 불교도 활발하게 전파해 갔던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보통 했는데 발해왕 역시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교 진흥시키겠다 하면서 사찰을 건축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하나의 발해의 유물이 있어요. 그 유물이 이불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하게 있다. 자 고구려의 법화사상을 수용해서 만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자, 이 고구려 불상의 영향을 받아서 발해 동경에서 나온 두 부처가 나란히 병 앉아 있는 불상이라고 해서 이불 병좌상이라고 불러요. 자, 이처럼 통일신라와 발해는 불교 문화를 우수하게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 34쪽 마저 보도록 합시다. 자, 통일신라 말에 혼란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건데 신문항시기 때 자, 왕권이 강할수록 관료전과 노급 중에 무엇을 왕이 지급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관료전입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말이 되면은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귀족들 힘이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부활하게 되나요? 경덕왕 시기에 그렇죠. 노급을 부활시켰죠. 자 그만큼 진골 귀족들이 왕권이 약해지자 힘이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왕 자리 한번 해보겠다고 자 엄청나게 중앙의 진골 귀족들끼리 싸워요. 왕위 쟁탈전이 시행되고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됐다요. 뭐 이게 뭐 임기 한 7, 8년밖에 안 되는 거 바로 죽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지방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다 보니 때로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고 이처럼 때로는 농민들을 보호해 준다는 명분으로 지방에 유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성주 장군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게 되니 이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렀죠. 우리 농민 봉기 볼게요. 진성여왕 시기 여러 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나라 창고가 비게 되니 왕이 사람을 보내서 독촉하니 원종과 애노와 같은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타락한 그리고 또 부정부패한 중앙 정부를 비판해 갔던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지방 호족 여기 보면은 강릉과 공주에서도 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골품제에 불만을 품었었던 사람들은 이 지방 호족들을 찾아갔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자, 아버지가 육두품이라서 자, 나는 진골이 될 수 없다. 즉 육두품 지식인들도 자, 호족들에게 자신을 위탁해서 이제 호족들의 지지 기반이 되죠. 나중에 호족들은 선종 불교 그리고 풍수지리설 등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해 나가요. 그 호족들 중에 유명한 이가 3명이죠. 왕건, 궁예, 견언. 자, 우리 견언이 만든 국가가 무엇이에요? 맞습니다. 후,
백제. 자, 궁예가 만든 국가 후, 고구려. 여기에 신라까지 더하면은 바로 후삼국이죠. 자, 한편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볼게요. 자, 발해는 선왕 시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칭호를 얻었는데 926년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미스터리가 많아요. 발해가 너무 빨리 망했거든요. 거의 한 2주, 3주 만에 거란의 공격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 멸망에는 여러 미스테리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분으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거란이 이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근처에 자연적인 재해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해가 너무 쉽게 망했다. 자, 발해의 유민들은 같은 민족인 고려로 귀속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이 고려의 대광영과 같은 발해의 태자 대광영과 그를 따르는 발해인들을 고려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후삼국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선종과 풍수지리설의 유행. 자, 우리 불교는 크게 수행 방법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경전을 통해서 읽고 부처님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특권층은 누구예요? 그렇죠, 귀족이죠. 반면에 선종은 이런 방식이에요. 자, 어려운 경전 읽지 말고 요즘 경전 읽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행이다. 참선 수행 들어봤나요? 중요한 것은 정신 수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게 되나요? 그렇죠. 백성이죠. 백성들이 쉽게 수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중심으로 선종이 퍼져나갔어요. 자,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오면서 지방사회에 확산되어 갔어요. 선종은 개인의 수양, 참선,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걸 중시해 여겼어요. 자, 이 호족들은 중앙의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실천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이 선종을 후원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많은 선종 스님들이 이 호족들에게 자신을 위탁하게 되는 거죠. 위탁을 하에 가면서 널리 퍼져나갔어요. 저 호족들이 다스리는 이런 지역 근처에 유명한 구산 선문이라고 해서 9가지 유명한 산에 절들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참선 수행을 했던 선종 스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다녔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인간의 운명은 자연 형세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자, 집을 지을 때도 좋은 곳에 지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을 지을 때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 길지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즉 인간의 삶은 자연 지형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바로 풍수지리설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풍수지리설은 그런 얘기, 땅의 기운이 있대요. 땅의 기운이 있는데 땅의 기운이 좋을 때는 그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운세가 좋고 정치적으로 잘 행동하지만 땅의 기운이 약하다면은 기존에 있었던 정치 집단들은 약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성, 즉 금성의 땅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족들은 이제 새롭게 땅의 기운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 땅이다. 세종이면 세종, 송악, 개성이면 개성. 자, 이런 좋은 땅이 생기고 있으니 바로 우리 땅이니 지방 호족들 역시 내 땅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니 내가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풍수 지리설을 의도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 데 이용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호족들은 선종과 그리고 또 풍수 지리설 이용해서 자기 집단의 지지 뭐 정당성을 부여했고 육두품 지식인들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천하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것을 장악했던 사람이 후백제, 견원, 후고구려 궁예였던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보고 여러분이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고생했어요.